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험계약법 핵심 문제 120선 그랬는데 총 4주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주 30문제씩 나갈 겁니다. 근데 30, 30, 34, 120문제인데 어떤 문제일까요?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걸 전제라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론도 정리가 안 되는데 문제 푼다는 건 조금 무리죠, 사실은. 그리고 문제를 30문제씩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섞은 문제가 아니고 앞에부터 순서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있어. 그때는 앞에 공부한 것만큼만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우리 교재 순서대로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해서 맨 마지막 인보험까지 이런 식으로 끝낼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최근에 출제 문제를 봤더니 출제위원 중에 전번 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손해평가사 쪽 출제위원이 우리 시험 문제에 들어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손해평가사 1회부터 8회 때까지 시험 문제를 내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것 다 풀어보고 그 문제를 다 정리한 결과 최근에 시험 문제 내는 건 문제 유형 있잖아요. 그 문장 쓰는 거. 문장 쓰는 게 손해평가사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평가사 문제를 다 8회분을 다 놓고 그걸 다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쪽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막 이쪽에 짜집기죠. 모자이크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를 다시 몇 문제씩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요. 한 문제를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섞어가지고 요즘은 겹치는 건 빼려고 그래서 섞어가지고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만이 아니고 새로 나오는 문제들은 손해평가사에 있는 문제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손해평가사 문제도 한번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하면 손해평가사들 법주문 순서대로 그래서 현재 법주문 순서대로 놓긴 놨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638조부터 이제 우리는 손해평가사 문제는 화재보험까지 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뒤에 인보험 이쪽은 시험 문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뒤에 빠져 있고 앞쪽만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 있는 순서들을 쭉 집어넣어가지고 법주문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문제를. 그래서 그 법주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 법주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들. 저희들이 현재 자료 제공되고 있는 것 중에 인터넷에서 뭐가 제공되고 있죠?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법주문 상세해설. 거 있을 거야. 그 상세 해설과 같은 논리로 그 똑같은 논리죠. 법주문 써놓고 밑에다가 이건 상세 해설이 하나 시험 문제 났던 거 몇 회 문제 그런 식으로 쭉 배열하겠는데 요거 편집이 끝나면 한번 그것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래서 해설까지는 다 달지 않았어요. 정답만 현재 다뤄놨는데 그거에 대한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 보면서 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여기에도 그걸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 수 있으면 그것도 풀어봐라. 그럼 거기 있는 문제의 특성 뭐더냐? 판례 문제는 그렇게 없어요. 거의 손해평가사하고 우리 시험 문제하고 수준을 보면 한 단계 우리가 높거든.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돼. 다만 문제 유형이 어떠냐면 법주문을 가지고 배배 꽈놓은 거. 법주문. 우리 법주문에 이렇게 된 걸 그걸 가지고 말장난한 거죠. 비입이 꽈놨다고 그러죠. 그렇게 꽈놔가지고 조금 헷갈리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몇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법주문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그래서 시간 된다면 법주문 상세해설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런 법주문을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맞는다 틀린다 쭉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에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 보면서 먼저 가급적이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적 성질하면 우리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죠? 거기 있는 파트 찾아서 보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기출문제집이 여기에 8년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부터 그 전까지 총 8년치 거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면 기출문제집도 풀 수 있으면 풀으세요. 제일 돈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출문제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문제 보면 반 넘어요. 사실 반 이상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뭐 그전까지도 있긴 있는데 뭐 필요 없어요. 한 8년 치면 뒤집어 쓸 겁니다. 그리고 해설이 상당히 자세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중에 있는 문제집보다도 해설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여기는 기출문제도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어떤 특성을 갖느냐? 법적 성질이란 특성을 묻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내가 이걸 팔고 싶어. 너 이거 살래? 그랬더니 본인이 살게요. 내가 살래? 청약을 했죠. 저 친구가 승낙했죠. 오케이? 그럼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다르게 보험계약은 별도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다른 계약에 비해서 보험계약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자, 제일 큰 특성은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이런 유형물체입니다. 유형물이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야. 그걸 사고 파는 거야. 그럼 물건 들여다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좀 써보고 이랬더니 아 괜찮다 살래요 사면 되거든. 과자 같은 것도 봤더니 아 맛있어 보인다 그럼 사면다는 거야. 근데 이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체죠. 무형이죠. 그럼 이 상품은 무형 상품입니다. 네가 사고 나면 얼마 줄게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고 안 보이는 상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뭐가 중요하다? 신뢰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험은 또 돈은 얼마 안 냈는데 보험료라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냈는데 사고 나면 뭐 보험금을 얼마 받는다? 왕창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임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조금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고의사고 같은 걸 낼 수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르게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보험계약은 보험 청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점에서는 요식계약이고 부활계약의 청약 시에 미납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납부하는 점에서는 유물계약이다. 가만히 있어봐. 보험계약이 요식계약이고 유물계약일까? 자, 그러면 보험계약하면은 첫째,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긴 작성합니다. 근데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아니거든.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일단 뭐 할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할 때 통상은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보험 청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하지만 그걸 꼭 작성해야지만 청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요. 청약은 그거 없이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식계약이 아니라 이건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죠. 그래서 불요식,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청약서라는 걸 작성하는 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고 이때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긴 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요식계약이고 부활계약의 청약시라고 했는데 부활계약이 뭐죠? 우리 부활계약. 부활계약이란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 계속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간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계약자에게 뭔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일단은 뭐라고? 최고를 하고 독주장을 보내죠. 근데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납입 최고 기간 내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그럼 보험자는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와 해지라는 절차에서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직 해약 환급금,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때는 우리 상법에서 뭘 내라고 했더냐? 연체 보험료와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뭘 낸다? 연체 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납입을 해야 비로소 뭐다? 연체 이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부활을 청구할 때는 뭘 내란 얘기야? 보험료 내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 냈던 연체 보험료에다가 그 약정한 이자까지 더해서 그걸 내랍니다. 안 내면 안 받아준다? 그렇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보험료를 내야지만 보험계약이 성립될까? 아니거든요. 부활계약의 청약과 승낙도 뭐만 있으면 된다? 청약과 승낙이라고 해서 부활계약은 성립되는 거지 반드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상법에서는 납입하라고 했지만은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가지고 보험료 안 내도 부활을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절대적 강요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또 불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라서 그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 그때 미납보험료라고 하는데 연체보험료와 같은 말이야. 연체보험료 때는 미납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납부하는 점에서는 유물계약이다? 아니요. 저걸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때 유물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유물계약. 이게 낙성계약이죠. 낙성.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낙성계약은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했다는 뜻이죠. 뭐가 필요 없다? 보험료 납입하고는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됩니다. 자, 따라서 보험료 납입은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설령 보험계약에 부활해서 연체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더라도 그 연체보험료에는 그건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 아니다. 그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 즉 부하를 청약할 때 연체보험료도 내고 이자도 내고 그랬어야 보험자가 그에 대한 사고 나면 보상 책임을 지겠다. 효력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지 계약의 부활계약에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약정인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부활계약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요물계약이다라는 거 틀렸다. 낙선계약이죠. 요물계약이 뭐죠? 요물계약. 어떤 계약이 성립될 때 단순히 청약과 승낙만 갖고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요물, 물건을 필요로 한다. 요물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필요로 한다 할 때 요자죠. 모른다? 일정한 물건을 필요로 한다. 요물계약 이러죠. 따라서 이때 요물이라는 건 보험료 같은 걸 내란 얘기입니다. 돈을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 그걸 요물계약. 대표적인 게 뭐죠?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거. 우리 본 강의할 때 했었는데 바로 현상 광고. 내가 똘똘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러면 똘똘이가 집을 나가버렸어. 못 찾고 있어. 밤새 누리뜰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전봇대에다 갖다 붙이죠. 그죠? 우리 똘똘이를 찾습니다. 라고 그죠? 그래서 찾으면 1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드릴게요. 갖다 써붙이거든. 그런 걸 본다? 현상 광고. 그거는 어떻게 성립된다? 얼마를 드릴게요라는 이 가격이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붙여놓죠. 그럼 누군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 뭐 해야 돼?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현상 광고 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서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런 얼마를 드리겠다는 이게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런 건 요물계약의 성격이죠. 근데 보험계약은 그렇잖아. 보험료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불료식 낙성 계약이라 한다. 요거죠. 두 번째,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계약자의 청약,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보험료 지급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뭐라?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럼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게 무슨 차이죠? 성립 요건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효력 발생하는 성립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단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 그에 따른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완전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원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에서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사자라고 하는 건 청약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승낙하는 자. 계약에 성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란 그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험계약의 목적. 이 계약 왜 들려고 하지? 예, 사고 나면 보험금 받으려고. 그죠?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으려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겠다는 목적.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겠다는 목적. 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체결하지? 왜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체결한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보험계약자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와 같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어. 그걸 불성립, 계약의 불성립, 성립하지 못한다. 그럼 세 가지를 갖췄다고 해서 다 있다냐? 아닙니다. 이제는 당사자는 또 뭐 있어야 돼?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당사자가 뭐 해야 돼? 자기들에게 일정한 그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즉 그걸 갖다가 일종의 뭔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의무도 부담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으로서 다시 자기들도 일정한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정상적인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즉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죠. 또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좀 희소를 하다 잘못해서 했단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지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일단은 계약은 성립은 됐는데 이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아예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사 능력이 없어도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일정한 행위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능력에서 뭔가 좀 부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건 전부 다 효력 발생과 관련된 것들이죠. 일단은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은 되는데 당사자가 완전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자,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원래 네 가지야. 확정적이 되고 가능해야 되고 확과 적.
적합해야 되고 적합과 적사,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래야 이 목적도 효력이 발생하지. 그럼 목적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자, 불법적인 목적을 가졌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있지만 불법적인 목적이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에는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하자는 의사표시가 원래 의도한 데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등등. 그러면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죠. 따라서 일단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완전 무결하게 해야 확실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구분되는데 이 중에 이 보험료 지급은 뭐와 관련된다? 그래야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보험료를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겠다. 결국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옳은 것.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계약은 자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민법과 상법의 차이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무슨 행위했다?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를 저질렀다. 좀 전에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를 했는데 뭐였죠? 이 목적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목적을 해서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사기한 법률 행위를 당한 상대방은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사기한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 아니야. 사기로 인한 무슨 보험계약을 취해서 초과보험이나 또는 중복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가 체결했다면 그때는 보험자는 그걸 취소해야 될까? 아닙니다. 민법상은 취소 사유로 되어 있지만 상법에서는 아예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법에서는 사기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데 우리 상법에서는 아니래.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두 가지야.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 저 두 가지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아예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효 사유란 것. 그럼 취소와 무효의 차이가 뭐냐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 취소는 뭐죠? 일단은 법률행위가 효력은 발생했어. 근데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은 성립은 됐는데 그 계약이 쭉 가다가 효력이 발생해서 갑니다. 그대로 가다가 처음에 이 하자에 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계약을 뭐 합니다?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그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취소를 한다. 근데 무효는 아니야. 처음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그냥 하자가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그런 걸 뭐란다? 그건 무효로 간다. 그럼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해서 진행해 가. 이건 효력이 그대로 가. 가다가 여기서 취소하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뭐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지. 만약에 그 법률행위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다 효력이 발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계약은 꼭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법에서 말했다.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무효로 규정하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그냥 무효일 뿐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그런데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고 가는 걸 강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비로소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라지지만 이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게 뭐다? 무효가 훨씬 더 강력한 효력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은 취소를 하지 않고 무효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더 민법보다 강력하게 저 무효 사유를 했을까? 바로 보험계약의 무슨 성 때문에 그런다? 사행계약성? 아닙니다. 그건 사행계약성. 무슨 계약성? 선의계약성. 바로 선의계약성에서 파생된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문제에서 출제 상당히 된대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기본서에 58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서 58페이지 표시해놓고 선의계약성 하고 나누는데 그 선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몇 가지 실현하기 위한
선의계약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거기다 몇 가지 써놨어요. 첫째는 상법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이 보험계약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다? 고지무라는 걸 규정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죠. 거짓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의무들. 무슨 의무? 고지무.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고지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험계약에는 선의계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지무라는 걸 두고 있단다. 또 위험 변경 증거에 대해서는 통지무를 두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무효다. 또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도 무효이다. 또 손해방지 의무라는 걸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 대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뭐가 된다? 이건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을 유지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들이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납니다. 그래서 저쪽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보니까 박스 문제를 냈더라고.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래서 이렇게 쭉 설계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내용을 거기다 쓰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행계약성이라 선의계약성이다. 그럼 사행계약성은 뭐죠? 사행.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그죠? 우연한 사고입니다. 고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뭐다? 면책. 고의 사고는 원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같은 데서는 고의 사고도 보험금 지급하고 임보험에서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 그래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은 예외적으로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의 사고는 면책으로 하는 게 우리 법의 태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의 사고를 왜 면책을 한다? 그거는 조그만 보험료 내고 많이 가져가는데 고의 사고 내면 이만큼 내고 이만큼씩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이런 선의의 보험계약자들 사고 났을 때 또 상대방 먼저 고의 사고 낸 사람들이 보험금 다 가져가고 하면 나머지는 바닥이 나거나 하면 그 돈은 못 받잖아요. 원래 보험금이라는 건 보험료라는 재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갖고 주는 건데 고의 사고 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 남는 재원이 없는데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고의 사고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을 만들어 놓고 그럼 사행계약성은 우연한 사고만 고의 사고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 걸 사행계약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행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도박 같은 거, 그죠? 빠찌코 같은 데서 땡겼더니 쏟아져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행계약이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거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사행계약이죠. 그럼 이 보험계약도 뭐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보험금을 받겠다라고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사행계약성이라고 한단다. 자, 4번. 그래서 사행계약성이라 선의계약성에서 파생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4번. 보험계약자는 비록 상인이 아니더라도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보험자에게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상행위성에서 비롯된다. 자, 보험계약은 상행위성을 갖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험계약 우리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 638조부터 시작되거든. 그럼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법 제4편이니까 무슨 법을 적용한다? 상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상법은 뭐에 적용되는 거죠? 상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상법 규정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때 보험자는 상인 맞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사과야? 아니야. 보험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보험금 지급하고 남는 돈, 그 차액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내는 일종의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보험자가 상인인 건 맞아. 근데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닐 수도 있죠. 무슨 상인도 있고 그걸 장사로다 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상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보험자에게만 상법이 적용됩니까? 아니거든요. 보험계약자도 당연히 고지무를 부담해야 되고 통지무 부담해야 되고 상법에 있는 규정들이 보험계약자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적용되는 것, 근데 보험계약자한테도 상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다? 보험계약의 상행위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 상행위성에서 비롯되는 건 맞아. 근데 뭐가 틀렸다? 보험계약자는 비록 상인이 아니더라도 보험자는 상인이므로 보험자에게만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둘 다 상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상법에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상인이면 상인이 아닌 자한테도 뭐다?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우리 그렇게 법에서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상인이면 서령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도 뭐가 된다?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자도 이 상법에 있는 내용, 즉 고지무 부담해야 되고 통지무 부담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위험변경증과 통지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니지만
보험자가 상인이기 때문에 둘 다 상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건 보험계약의 상해일성에서 비롯된다. 결론은 맞아. 근데 보험계약자도 이런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야 돼. 둘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둘 다 상법이 적용되는 건 바로 보험계약의 상해일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문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 3 몇 번이야?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네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첫째,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며 부합계약이다. 자, 유상계약. 이게 반대말이 뭐죠? 무상계약.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편무계약. 말해야 돼. 그래서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무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편무계약이다. 편무 이렇게 써야죠. 자, 그리고 부합계약이다. 자, 먼저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이죠. 보험계약자는 뭘 내야 돼? 보험료라는 돈을 내야 되고 보험자는 사고 나면 뭐 줘야 되고 보험금이라는 돈을 준다. 결국 돈 주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돈 내고 돈 먹게. 그러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죠. 당연한 거고. 문제는 쌍무계약입니까? 쌍무계약이면 둘 다 의무를 진다는 얘기잖아. 이때 쌍무계약이라는 건 결국 보험계약자는 뭘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료라는 걸 납입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무를 진다는 얘기죠. 쌍무계약이라는 건 나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는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건 서로 대가적 관계로서의 쌍무계약이 되는 거지. 편무계약은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거. 그래서 편무라는 건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 이건 편무계약이 아니다. 쌍무계약이죠. 또 부합계약입니까? 부합계약이 뭐죠? 부합계약이라는 게 어떤 다수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자 할 때 그때 한 일방이 어떤 그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혼자 지가 만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제시하고 이거 마음에 드니? 또 마음에 들으면 계약서 써. 마음에 들어? 써. 일방이 만드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승낙할 거냐 거절할 거냐 그런 의사표시만 할 수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을 한다? 부합계약. 그럼 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 따라 계약자들 그 약관을 읽어보고 그 상품이 마음에 들으면 자기가 이제 청약을 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으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계약이다? 당연히 부합계약서를 갖는다. 그래서 옳은 거고. 두 번째,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간단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죠? 누가 청약자고 누가 승낙자나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말하자면 그거는 보험계약 맞아. 그죠? 그러니까 맞아. 맞긴 뭐가 맞아? 한 대 맞아야지. 뭐가 틀렸죠? 보험자가 청약하고 보험계약자가 승낙합니까? 아니야. 일반적인 우리가 계약에서는요. 한쪽이 청약하고 한쪽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간단하죠? 내가 이걸 팔고 싶어. 너 이거 살래? 했더니 저 친구가 살게요. 청약과 승낙 이루어졌죠. 반대일 수도 있어. 저 친구가 이걸 유심히 보더니 뭐라 하죠? 교수님이 그거 저한테 팔으면 안 될까요? 라고 저기서 얘기했어. 그럼 내가 뭐죠? 그래 살래? 얼마 줄래? 그래서 그래 너한테 팔을게. 승낙하죠. 그럼 저 친구가 나한테 파실래요? 라고 하면 누가 청약자야? 저쪽이 청약자고 내가 팔을게 하면 내가 승낙자입니다. 내가 너 이거 살래? 하면 내가 청약자가 되고 저쪽에서 그거 파실래요? 하면 그게 청약자야.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청약자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사인하는 자가 바로 승낙자가 되는 거. 따라서 일반적인 물건은 누가 먼저 청약하고 승낙하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만 보험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항상 보험계약자는 뭐만 하고 청약자 지위만 갖고 보험자는 항상 무슨 자다? 승낙자 지위를 갖습니다.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되죠? 보험계약자는 청약이라는 거 의사표시라면 보험자는 무슨 과정을 거친다? 영어로 얘기했었는데 언더라이팅 과정이라고 해서 계약 심사 과정, 계약 심사. 즉 이 청약 들어온 이 물건에 대해서 이걸 받아줘도 별 문제가 없을까?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없을까? 그걸 누가 심사한다? 보험자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 이거 받아줘도 크게 문제될 거 없겠다. 그러면 오케이 보험자가 승낙을 하거든. 따라서 계약자는 청약자에 지나지 않고 항상 보험자가 뭐란다? 승낙자라는 거. 다만 설계사나 대리상들이 와가지고 이 보험을 가입해서 권유하는 거 있죠? 그건 청약이 아니고 그건 뭐란다? 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그건 청약의 유인. 즉 청약하도록 꼬시는 거죠.
그럼 계약자가 그 이제 내용 읽어보고 이 상품 괜찮네? 새로 나온 거? 알았어. 나 가입할게요. 라고 청약을 하면 보험자가 심사해보고 알았어. 받아줄게. 보험자가 승낙입니다. 항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죠. 따라서 이게 지금 반대로 써가지고 이게 틀린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이건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제가 말했어요.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련돼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됐죠. 그래서 이거 반대가 뭐죠? 고의사고. 고의사고는 지급하지 않고 우연한 사고,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 자, 우리 도박 같은 것도 사행계약성이라 그랬잖아. 왜 사행계약성이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죠. 내가 오늘 저기 강원랜드 가가지고 일단 땡겨. 그래서 땡겨서 777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모르죠. 가서 땡겨봐야지 알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박도 그것도 일종의 사행계약이죠. 우리가 고수톱을 칩니다. 그때 3구에 피박에 광박에 다 맞아가지고 내가 5만 원 돈 나갈 줄 내가 꿈에도 몰랐죠. 그 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왕창 돈 나갈 줄 난 몰랐어. 아니면 왕창 딸 줄 나도 몰랐어. 해봐야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거 그런 거 무슨 계약? 사행 계약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다는 이것은 뭐 말한다?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맞는 문장이죠. 4번 보험계약은 유물계약이 아니라 분류식 낙선계약이므로 맞아요. 보험제 승낙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더라. 자, 분류식 낙선계약서 나오는 거예요. 즉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지 그 승낙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받아줄게 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걸 갖다 보험증권 같은 걸 작성해서 교부해야지만 승낙이라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했다는 얘기는 승낙한 거로 추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증권을 교부해야지만 승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분류식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서면으로 꼭 그렇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건 손해평가서 시험 문제에 들어있던 것들 짜집기 한 겁니다. 자, 문제 3번.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663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워낙 중요한 법조면에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663조가 뭐죠? 663조 내용이 뭐죠? 보험계약자 2편 몇 편이죠? 3법 제4편 4편은 2편이라 그래. 3법 제4편 그걸 2편의 규정은 여기서 2편이라고 하는 건 3법 제4편 만다. 2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당사자더라도 누구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뭐한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3법 제4편에 있는 규정들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뭐한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3법에 있는 이 4편에 있는 내용보다도 계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특약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런 기업보험에서는 제4편 계획 3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적용해도 그건 괜찮고 일반적인 가계보험에서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건 안 된다라는 이게 663조. 그래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의해서 계약들이 체결되잖아. 이게 부합계약성이죠. 그것 때문에 3법 663조는 보험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맞죠? 왜? 부합계약성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만들었으니까 그 약관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계약자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들. 그죠? 그래서 보험자한테 더 유리한 내용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지들이 작성한 그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합계약성을 갖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몇 조다? 663조. 바로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그래서 663조를 둔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다? 보험이익의 부합계약성 때문에 663조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이건 정답이네요. 자, 2번. 어선공제는 뭐죠? 어선, 통통배, 고기잡이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주들이 뭐 하려고 그
어선 그 공제조합이죠. 그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 배에 어떤 손해가 났을 때 그걸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그럼 어선공제도 무슨 보험의 성격이다? 해상보험이죠. 해상보험은 두 가지가 있죠.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배 관련된 건 선박보험. 그다음에 그 배에 싣고 운반하는 물건에 관련된 건 적하보험. 두 가지를 합쳐서 해상보험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어선공제도 이제 어선 배, 고기잡이 배에 관련된 공제다 보니까 일종의 뭐다? 선박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럼 선박보험은 무슨 보험? 해상보험이죠. 그럼 좀 전에 663조를 적용하지 않게 했었죠. 어떤 거?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해상보험에 대해서는 60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선공제도 일종의 선박보험의 성격이니까 이건 해상보험에 유사한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다고 해야 돼. 어선공제도 일종의 선박보험과 같은 논리이므로 해상보험에 유사한 것은 맞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의 규정과 다르게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어선 선주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허용될까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왜냐하면 어선공제는 가입자들이 누구죠? 영세 어민들이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세 어민들이 가입했다면 그걸 일종의 기업보험의 성격으로 본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령 형식적으로는 해상보험의 성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 어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가계보험의 성격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66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그건 663조 위반으로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용된다? 안 됩니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 약관 조항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다. 예, 옛날에 저게 맞는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어. 옛날에 그랬어요. 아마 한 10몇 회 시험까지는 이거 고의 사고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그 약관은 그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무효다라고 했던 게 맞는 문장으로 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몇 대쯤에는 그렇게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시험 문제는 고의 사고를 보상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로 뭐죠? 보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니들이 고의 사고도 보상했다고 보험약관 만들어 놓고 사고 났다니 뭐죠? 아니야, 농담이야, 장난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우연한 사고만 보상하는 게 보험의 본질인데 어떻게 고의 사고로 보상해 주리? 그럼 또 물었죠. 야, 약관에는 왜 그럼 고의 사고도 보상해 준다고 써놨는데? 그때 뭐죠? 아, 실수로 쏘는 거란 동 대주도 않는 변명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더니 대법원에서 뭐란다? 아니래. 니들이 고의 사고도 보상해 준다고 약관에 돼 있다. 뭐란다? 그건 그 범위 내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합의해서는 작성자 불이원칙에 따라 작성자 불이원칙 니들이 약관 잘못 만들었고 니들이 불리하게 만들어놨잖아. 그건 니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상하라고 현재는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고의 사고를 보상한다는 약관 조항은 이제는 더 이상 무효가 아니고 그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 무슨 보험에서 있단다? 바로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어떻게 해서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 적용 자기가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보상을 주는 게 바로 보증보험이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자기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갚은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그건 뭘 한다? 알면서도 안 갚았으니까 뭐죠? 고의사고거든. 채무불이행은 건 결국 고의사고입니다. 근데도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하잖아. 그러니까 고의사라고 다 면책은 아니다. 또 임보험 영역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면 그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2년이 지나고 자살했다는 건 무슨 사고야? 고의사고잖아. 자살인데. 그래도 보험금을 짓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유효한 거로서 결국 고의사고도 보상해 준다고 했다면 그거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상법에 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뭐 한다 했죠? 추정한다고 분명히 상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의 핵심 뭐죠? 추정과 간주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거의 내용이죠. 그럼 추정은 뭐죠? 이는 그러한 것으로 봤지만 만약에 반증을 있으면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그때는 그 추정을 엎어버릴 수 있는 거, 뒤엎을 수 있는 거 이건 추정이야. 간주는 일단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뒤집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걸 뒤집으려면 재판 같은 걸 청구해가지고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지 뒤집을 수 있지. 그냥 반증이 있다고 바로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이거는 간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효력이 더 강한 거다? 간주입니다. 일단 간주한다는 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전제라는 것이고, 추정이라는 건 반증만 있으면 바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우리 상법에서는 뭐라 돼 있다? 중요한 사항으로 일단은 추정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자 측에서 뭐 할 수 있어? 아니야, 그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청약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것만 보험계약자가 증명하면 그건 중요한 사항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그건 고지하지 않아도 고지무위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고지하라고 그랬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 계약자 측에서 입증하면 그건 그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지무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건 얼마든지 계약자가 반증을 들어서 뒤집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간주한다는 건 못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건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야. 따라서 그거에서 위반해버리면 무조건 고지무위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서 고지무위반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한테 불리한 거다? 이 조항은 간주한다고 해버리면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추정한다고 됐는데 약관에서 간주한다고 했다?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하죠. 상법에 있는 규정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했으니까 그 약관 조항은 뭐가 될까? 무효지, 유효가 아닙니다. 그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는 무효다라고 했었는데 유효다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건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보험계약 관계자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자, 보험계약 관계자 하면 누가 있죠? 여러 명 있죠. 첫째 누가 있었어? 우리 제일 붙인 게 자,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자 있고 계약의 당사자. 이 두 사람을 당사자고 그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둘을 보험계약 당사자. 그와 관련된 사람들 누가 있죠? 첫째 보험계약자와 관련돼서는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수익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사고의 객체.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이걸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다. 그리고 그때 보험금을 받는 자를 임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피보험자지만 임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하죠. 다 관계자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수익자가 있다. 자, 그리고 저쪽 보험자 쪽으로 넘어가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누가 있죠? 바로 모집주주들. 그래서 보험대리상도 있고 보험설계사도 있더라. 그리고 가운데서 계약의 중개를 이제 해주는 자를 우리가 보험중개사라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관련된 사람들. 또 임보험에서는 그 보험회사에 그런 의료자문을 해주는데 의료자문 해주다. 누구겠죠? 보험의 또는 진사의, 진단의 같은 말이야. 보험의, 진단의, 진사의라는 보험과 관련된 의사들이 있더라.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험계약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15세 미만의 미상년자도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원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가 하는 보험계에서는 그 계약은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원칙이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가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는 건 뭐가 된다? 무효다 그랬죠. 다만 심신박약자 있었죠? 그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했었죠. 자, 심신박약자. 어떤 때는 무효가 아니고 그 사람은 피보험자가 돼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사망보험이 돼도 유효가 될 수 있어. 첫째, 그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지가 보험을 들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런 보험을 드는 거죠. 내가 보험계약자야, 심신박약자가.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누가 탄다? 우리 마누라, 떡두꺼비, 우리 아들님이 그걸 타기로 한다. 라는 보험계약만 심신박약자가 무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일 때만이야. 그때 지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또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에서 뭐가 될 때?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다만 그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단체보험에서도 그 심신박약자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의사능력이 있었을 때만. 계약 체결 당시에 그때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된다면 그 계약은 심신박약자를 사망을 보험사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원래 어디는 상해보험에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됐어. 그죠? 739조에 보면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뭐에 관한 거? 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이거 사망보험에 관한 거,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해보험에도 준용을 하는데 뭐만 제외한다? 요거 규정 15세 미만자의 미상시 15세 미만자 심신마자 이 사람들의 상해를 보험사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그 계약은 뭐 된다? 유효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하는데 생명보험에 있는 내용은 상해보험도 준용하는데 준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뭐에 관한 거? 이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이제 사망자를 상해로 바꿔 상해를 보험사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란다? 유효하더라. 당연한 얘기죠. 왜요? 아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가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보험이지만 상해를 보험사가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다치면 이런 보험이죠. 그럼 15세 미만자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우리 꼬맹이들 보면 맨날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다가 일리 뒤집어지고 전리 넘어지고 해서 맨날 깨지고 있는데 그거 보험 든다고 해서 뭐 문제 됩니까? 아니야. 치료비 같은 거 주는 거 그건 괜찮아. 후유장애 발생하는 거 주는 거 괜찮아. 다만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 이거는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계약은 안 되고 뭐만 상해보험계약은 그런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하는 건 그건 유효한 것이고 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있죠? 이 사람들도 아무래도 그런 정신연령이 좀 떨어진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죠? 사고날 가능성이 더 많아. 그래서 다치거나 또는 후유장애 발생하는 거 이거는 보험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가 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를 하겠다는 뜻이고 따라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가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지만 사망이 아니라 그 자들의 상해를 보험사가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15세 미만자의 상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다만 상만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안 돼. 그건 무효로 본다라고 되고 후유장애나 의료비 보험금 이거는 얼마든지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그건 가입시키는 데는 피보험자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태아를 피보험자라는 상해보험계약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원래 권리 능력이라는 건 언제 생기더냐?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존하는 동안은 건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럼 살아있다는 건 뱃속에서 엄마 배에서 나와야지 이게 그래서 응애하고 울어야 이게 사는 거거든. 따라서 원래 권리 능력은 태아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7가지 정도 있어요. 이 보면 7가지 일단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몇 가지 권리에 있어서는 태어났을 때 살아서 태어나면 소급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적 권리 능력은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태아라고 해서 아예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살아서 태어났을 때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서 태어났죠?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일주한 7가지 권리 그거는 살아서 태어나면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태아한테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몇 가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럴 때문에 무효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근데 법이 재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태아도 뭘 할 수 있다? 피보험자로 인정한대. 그건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네요. 이제는 인격체면서 생명체로 볼 수 있는데 굳이 태아한테 그 상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올 때 잘 안 나오잖아.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이제 안 나올 때 어떡하죠? 기계 흡착기라고 해서 흡착기. 그 흡착기라는 걸다가 머리 있는 데를 딱 잡아가지고 당기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당겨가지고 애가 머리를 갖다 두뇌를, 이 뇌를 다쳐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뭐란다?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왜?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아직 뱃속에 있을 때잖아. 뱃속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에 머리를 잡아가지고 당기다가 거기서 상해 사고가 난 거니까 사고 난 시점은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해 사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보험금 못 준다라고 보험회사는 그랬고 대법원에서 뭐란다? 무슨 소리냐? 태아도 니들이 피보험자로서 인정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 내용도 쭉 읽어보면 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따라서 태아에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해보험계약으로 체결한 건 그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라고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자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보험 대리상이 갖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상법에서 몇 가지를 규정하죠? 4가지 권한을 주고 있어. 보험 대리상은 몇 가지 권한이 있다? 4가지 권한. 첫째는 뭐 있죠? 보험료, 당연히 대리상은 수령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 수령권. 두 번째,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증권 있죠? 그 보험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할 권한. 보험증권 교부권. 그래서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또는 각종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는 거?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럼 계약자로부터 고지물을 이행한다? 그럼 고지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죠? 또 어떤 우연변경 증가 통지물을 이행하려고 한다? 그 우연변경 통지를 보험 대리상한테 하면 보험자가 수령하고와 똑같은 그런 의사표시 수령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각종 그런 계약자 측으로부터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더 나가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통보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뭐도 있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변경, 소멸권. 이것도 누가 갖는다? 보험 대리상이 갖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상 크게 몇 가지 권한을 갖는다? 4가지. 첫째, 보험료 수령권. 두 번째, 보험주권, 교부권. 세 번째, 의사표시 수령권. 네 번째, 계약 체결, 변경권. 이런 것들을 누가 갖는다? 보험 대리상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항상 다 가질까? 예, 원래는 보험 대리상은 4가지 권한을 다 갖는 게 맞아. 그런데 보험자하고 보험 대리상하고 뭐라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할 수 있단다? 아니래. 그 권한의 일부를 뭔데? 제한한대. 그럼 4가지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야, 네 보험 대리상은 뭐만 가져라? 보험료 수령권하고 보험주권 교부권만 너한테는 줄 것이고 뭐는 주지 않는다? 의사표시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변경권은 너 대리상한테는 권한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4가지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 주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예를 들면 그때 4가지 권한을 다 갖는 걸 무슨 대리상이라고 하죠? 체약 대리상이라고 했었어. 그중에 보험료 수령권하고 보험주권 교부권만 있고 계약 의사표시 수령권이나 계약 체결권을 안 주면 그건 뭐란다? 그건 중개대리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중개대리상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체약대리상을 할 것이냐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고 보험대리상하고 약정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4가지 권한 중에 저 앞에 있는 2가지 보험료 수령권하고 보험주권 교부권만 줬다면 그건 중개대리상. 아니 의사표시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변경권까지 다 줬어? 그러면 4가지를 다 가지면 그건 체약대리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뭘 줄 것인지 중개대리상만 할 것인지 체약대리상은 당사자의 계약을 하면서 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자는 만약에 그 중개대리상 권한만 줬어. 보험 대리상한테 중개대리상 권한만 줬어. 그럼 뭐는 없어? 계약 체결권, 의사표시 수령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보험계약자한테 얘기를 안 했어. 이 보험 대리상은 뭐만 있어? 보험료 수령권하고 뭐밖에 없어? 보험주권 교부권만 있지. 의사표시 수령권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인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뭘 했단 얘기야? 보험계약자가 대리상한테 뭘 얘기했어? 사실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었고 현재 몸이 이렇고 하는 뭘 얘기해서 고지물을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리상은 고지물을 수령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령권이 있다 없다? 없는 자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그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고지 수령권 없는 그 보험대리상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과연 보험 고지물을 이행한 거로 볼 것이냐 안 한 것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럼 원래는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무 이행한 게 아니죠? 그럼 계약자가 고지무 위반이 되잖아. 그럼 보험자는 그 고지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의의 보험계약자한테는 보험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권리? 고지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 누가 갖는 거야? 보험자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무 위반한 건 맞아. 왜? 권한이 없는 보험대리상한테 고지를 이행했으니까 그건 고지한 게 아니잖아. 고지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보험대리상이니까. 그럼 고지무 위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한테 너 고지무 위반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할 수 없다. 그게 선의의 보험계약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게 그 뜻입니다. 결국은
보험 계약자한테 이 사람은 이 보험 중개상은 뭐가 없단다? 이 보험 대리상은 중개 대리상이지 채액 대리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의사표시 수령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대리상한테는 백날 고지해도 고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보험자한테 직접 고지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되지.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선의의 보험계약자한테는 보험자는 그 계약자의 고지무 위반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걸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마지막, 임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는 특정인으로 지정해야 되고 불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맞아요? 임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는 반드시 특정인이다. 특정이라는 건 성명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불특정인의 대표적인 게 뭐죠? 불특정인 대표적인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누가 있었죠? 불특정인. 첫째, 배우자. 이거 특정인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은 특정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 아니야. 불특정인이야. 또 하나 있죠. 상속인. 이렇게 쓰는 거. 배우자, 상속인. 이렇게 쓰는 건 뭐란다? 불특정인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죠? 배우자가 특정인이야? 아니야. 이혼하면 남이야. 그죠? 따로 결혼하면 또 따로 배우자가 또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건 특정인이 아니다. 또 상속인 하면 누구죠? 자, 나도 상속인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 셋이야. 근데 조금 있으면 늦둥이 하나 더 날 거야. 이제 60에 늦둥이 하나 더 낳자. 그래서 하나 더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상속인이 4명이 돼버려. 그러니까 상속인에도 이건 특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란다? 불특정인.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되죠. 그래서 보험계약체를 할 때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 상속인 이렇게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으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인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지. 이건 없다 해서 틀렸어. 이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 옳은 건 몇 번?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 여기까지. 자, 하여튼 내용이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자, 문제 5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좀 빠르게 나가자. 쉬었다 갑니다.